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가운데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또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97.60으로 전날 대비 6%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인 디베이에 따르게 되면 8일 오후 5시 기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전일 대비 6% 오른 97.6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0.44% 내린 7,511.91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굴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같은 시각 암호화폐 자산관리 플랫폼 디베이의 비트코인 마이닝 투자 서비스 기준 30일, 90일, 180일 만기 상품 연간 채굴 수익률은 각각 약 13%, 18, 25%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과 해시레이트와의 상관관계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네, 상관이 있다 없다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해시레이트와 그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변동을 비교해 본 차트를 보았습니다. 네, 바로 이 차트인데요. 위의 차트가 해시레이트, 아래가 미국 달러 환산 비트코인 가격 차트입니다. 네, 두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관련성이 높다면 모양이 비슷해야겠죠. 네, 상관관계가 높다는 게 맞다면 해시레이트가 상승할 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 하락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시레이트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전체 기간 차트에서 해시레이트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비슷하지 않냐는 것이죠. 네, 그런 흐름은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채굴 경쟁이 심화되면서 형성된 큰 틀이지, 그것이 항상 해시레이트 증가 및 비트코인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흘러들어선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해시레이트 상승에 관한 소식과 더불어서 베네수엘라에 관한 소식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경우 자국 화폐인 볼리바르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며 경제가 붕괴된 대표적인 국가이죠. 네, 이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페트로 채택을 강행했었습니다. 이 페트로로 국가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페트로보다 대시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대시 안드로이드 지갑 사용량이 7개월 만에 40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활동적인 대시 지갑의 양은 2019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현재 경제 위기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대응인데, 대시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페트로, 심지어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대안이라고까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추세는 트위터 사용자 마크 메이슨이 처음 제기를 했는데요. 네, 그는 이 통계가 단순히 전체 다운로드가 아니라 지난 30일 중 적어도 한 번은 사용한 활성 지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것은 사람들이 대시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도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5월에는 활동적인 지갑이 7,597개밖에 없었지만 그 수가 410% 증가한 38,75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궤적과 11월에만 지갑 사용량이 27% 증가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숫자는 가까운 미래에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모든 것은 베네수엘라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가치 저장소로 만들었고, 도입을 확대 추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는 미지근한 반응만을 얻었습니다. 네, 대신은 눈에 띄게 적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며, 이처럼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 가장 많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에서 대시의 안드로이드 지갑 사용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페트로를 국가 정부가 발행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크게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채택률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자국 화폐의 대안으로 자국 화폐의 대일대로 대인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네, 대시의 경우 이미 2018년부터 베네수엘라나 남미 쪽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온 암호화폐였습니다. 네, 더욱 다양한 국가로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중인데요. 네, 로켓페이는 대시 재무 시스템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대시가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불 게이트웨이나 거래소, 비즈니스 솔루션을 통해 대시를 소개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남미의 대시 기술 개발자인 사무엘 바르보사의 경우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때부터 열렬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레스토랑의 식사값을 대시로 내며 운전기사에게도 대시로 지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시를 사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죠. 네, 현재 남미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시이지만 금융 선진국 쪽에서는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문제에 익명성이 강한 코인인 대시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익명성이 강화된 코인에 관해서 많은 제재를 가할 예정인데, 네, 그에 따라 대시가 어떻게 대처하며 확장해 나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상승과 남미의 암호화폐 대시의 지갑 사용량 증가 소식에도 불구하고 미 CFTC의 주간 보고서에는 이번 주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CFTC 주간 보고서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면은, 네, 이번 주죠. 토요일 날 언급이 됐으니까요. 네, 비트코인의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언급이 됐습니다. 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발표한 COT의 보고서 따르게 되면은 이번 주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거래 딜러 계좌에 롱 포지션이 크게 증가를 했고, SM 매니저 롱 포지션은 소폭 증가한 반면 숏 포지션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체 포지션이 3,000대 수준으로 감소하며 연내 신저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약 1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중간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체 포지션 수가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장이 지겨워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흐름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개미들이 떠나가고 있는 중에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전체적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0.01% 하락하며 890만원대, 이더리움이 1.7% 상승하며 17만 9천원대, 리플 XRP가 1.01% 상승하며 273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조금 소폭 하락한 66.7%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높은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이스탄불 하드포크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스탄불 하드포크 블록 높이에 도달하면서 성공적인 완료를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현재 3번 연기가 되었는데 드디어 성공했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7일 현지 시간으로 7일 블록 높이 69,900에 예정된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스탄불으로의 이제 전환은 2월 콘스탄틴 노플 이후 첫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하드포크입니다. 네, 두 단계 모두 2017년에 시작된 메트로폴리스라는 더 넓은 단계의 발전이라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드포크라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가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블록과 거래를 정의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네트워크의 기본 프로토콜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블록체인의 분권적 성격으로 인해 커뮤니티는 시스템 개발자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어떤 변화가 다양한 클라이언트로 프로그래밍 될 것인가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콘스탄티노플, 스퓨리어 드래곤, 비잔티움 등 7개의 하드포크를 거쳤습니다. 네, 이번 이스탄불 업그레이드에는 이제 6가지 뚜렷한 업그레이드 또는 EIP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더리움 기반 거래소 또는 이제 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은 그들의 서비스 제공 업체가 달리 통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 이스탄불 업데이트가 성공한다면 초당 3,000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주장을 했는데, 네, 부테린은 암호화폐 시장이 직면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가 트랜잭션 속도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스탄불 업데이트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기술로 초당 3,000건 이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부테린이 갑자기 이더리움 재단 자금이 충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재단 자금은 충분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가 중국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이더리움 재단 자금은 충분하다, 일부 개발팀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금 지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재단 예산은 현재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충분하다며 현재 자금 지원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안 되는 팀은 일부 배제될 수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서 이더리움 프로젝트의 관계자 중 한 명이 트위터에 이더리움 재단이 2020년부터 내부 개발팀 대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었었던 것이죠. 네, 이더리움의 재단은 자금이 충분하다는 부테린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네, 만약 이더리움 재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 이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만한 내용이겠죠. 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리플의 CTO인 데이비드 슈왈츠가 리플의 자랑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블록체인의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의 등장으로 돈의 미래는 흥미진진하다며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속도가 느리고 허점이 가득한 데다 송금 방식도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저렴해지면서 크게 바뀌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리플은 송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며 현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구엑스 래피드로 알려졌던 ODL은 이제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기교 역할,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이 회사의 고유 토큰이죠 XRP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어떤 유형의 사전 자금 조달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의 경우는 전통적인 송금 시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말하며 여러 기업 및 심지어 은행조차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리플의 ODL을 활용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다양한 특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CTO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 최근 UBRI 커넥트 2019에서 열린 기조 연설에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다양한 문제와 리플이 어떻게 이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XRP는 금융기관이 XRP의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르고 저렴하게 결제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싱가포르 스웰 컨퍼런스에서 열린 제이 킴과의 인터뷰에서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기존 송금 시스템을 XRP의 ODL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었죠. 네, 그는 ODL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조 달러의 유동성 풀을 배치할 것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리플은 단지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며 이미 다양한 부분에 걸쳐 기업 제휴를 통해 금융상품을 구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러한 파트너십은 ODL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업계에 많은 노출을 제공하고 있죠. 네, 아직 갈 길을 멀지만 이 분야에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은 현재 수백 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100대 은행 중 리플과 관련 있는 은행들을 보기 쉽게 표시해 놓은 자료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 글로벌 100개 은행과 리플이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목록은 총자산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100개 은행에 대한 2019 S&P 글로벌 시장 정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목록은 자산 리플별로 상위 100개 은행을 연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쓰비시 UFG 금융그룹이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고 HSBC 홀딩스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디트, 아그리콜, 그리고 일본 우체국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 미쓰이, 스미모토 파이낸셜 그룹과 미츠호 파이낸셜 그룹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플의 투자자분들이라면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산단테르뱅크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바클레이, PLC, 그리고 캐나다 왕립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토론토의 도미니언 은행 또한 포함이 되어 있고 네, UBS, 그리고 유니크레딧, 인테산 파울로, 스코틀랜드 왕립은행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코시아 뱅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커먼웰스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호주와 뉴질랜드 뱅크 그룹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라 홀딩스도 있고 신한금융지주, 네, 우리나라의 신한은행이죠. 네, DBS은행, PNC금융뱅크, 이타우 유니방코, 네, 이거는 브라질의 은행인 것 같네요. 네, 정말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글로벌 100대 은행 중 38%가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생긴 지 몇십 년이 된 것도 아닌 리플사가 단기간 내 글로벌 100대 은행 중 38개의 은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플사의 솔루션 자체가 입증이 되었다 봐도 무방할 텐데요. 네, 나날이 확장되는 리플사의 사업처럼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라질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미신고자에게 벌금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 세무당국인 연방세무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국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거래는 월마다 보고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하는 것은 암호화폐 매매 외에 기부나 예치, 인출 등 모든 트랜잭션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네, 신고 규칙 자체는 올해 8월에 내려졌던 것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 브라질 레알, 1,500 브라질 레알이 붙어있는 일본 한화로 네, 약 14만 2,080원에서 42만 6,24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의 세금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방세, 주세, 시세 등을 징수하는 각각의 기관이 각종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번잡함은 외국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의 침체에 허덕이는 브라질에서는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SEC가 NIDIG 비트코인 선물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네, 미국 SEC는 NIDIG가 신청한 비트코인 선물 펀드를 승인을 했는데요. 네, 이 펀드는 기관 투자자에게 특화된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NIDIG 비트코인 전략 펀드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승인된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나 알트코인을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NIDIG는 뉴욕주의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인 허가 비트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으로서 이 투자 신탁에는 총 2,500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CFTC에 승인되어 있는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은 CME가 제공하는 선물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네, 벡트는 9일부터 같은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지만 미국의 ICE에서는 없는 싱가포르의 ICE 퓨처스 싱가포르에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분석가들은 승인에 이른 주된 이유로서 이 상품은 현물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SEC가 우려하고 있는 커스터디 즉 수탁관리 문제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를 있습니다. 네, SEC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관련된 펀드 투자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방침을 취하고 있어 비트코인 ETF 신청을 모두 기각을 했었죠.
네, 그러나 이번 승인으로 SEC의 자세가 조금은 변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ETF나 기타 펀드 신청에 있어서 한 걸음의 전진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크립토 마마, 네, 크립토 엄마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 승인에 대해 조금은 진척이다,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고 하네요. 네, 대한민국 정부가 비트코인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게 되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는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죠. 특검법이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며 개정안은 공포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에 기반 비자 카드가 다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비자 직불 카드가 새롭게 스테이블 코인 다이에 대응을 개시했습니다. 네, 다이는 코인베이스 카드가 최초로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데 코인베이스 카드는 올해 4월에 출시되고 UK 및 유럽 연합 회원국의 비자 카드에 대응해 단말기에서 코인베이스의 계좌를 통해 직접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XRP,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USDT가 비트코인 거래량 비중의 71%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이죠. 크립토 컴페어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량 중 USDT 비중이 71.19%로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QC로 7.77%, 3위는 엔화로 5.91%, 4위는 달러로 5.90%, 5위는 팍스로 2.56%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크라켄의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며 입출금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뉴욕주 라이선스 취득 합법 암호화폐 플랫폼이 18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현재 미국 뉴욕주에서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은 총 18개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와 비교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2015년에서 17년 3년간 라이선스를 취득한 플랫폼은 4개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2019년에 들어 8개의 플랫폼이 새롭게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의 덴버 에너지 기업은 잉여 천연가스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블룸버그 퀸트에 따르게 되면 미국 덴버주의 에너지 기업 크루소 에너지 시스템스가 잉여 천연가스를 전력화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동시에 현지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해당 업체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4천만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습니다. 리플 XRP 기준 273.12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273.65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폭 상승이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